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든 똑똑한 대한민국. 여기는 서해 잠정조치수역. 평소처럼 조용하던 바다 위에 거대한 구조물이 하나둘씩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대형 해상 구조물들이 하나둘씩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반대한 것도 경고방송이 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독일의 한 해양공학자는 마치 뭔가 잘못되었다는 듯 긴급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가 의아해하던 그때 한국해양연구소가 조용히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15개 기지로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한국이 뭘 준비했길래 중국이 이렇게까지 당황한 걸까요? 그 시작은 투명한 유리로 만들어진 작은 해상연구소 하나였습니다. 이름도 유명한 이어도 과학기지 하나가 조용히 바다를 지키고 있을 뿐인데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 투명함을 본 전 세계 해양학자들이 하나둘씩 한국의 편에 서기 시작한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우리 똑똑한 대한민국의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르틴 슈나이더입니다. 독일 함부르크에서 태어나 함부르크 해양공학연구소에서 20년간 바다를 연구해온 해양공학자죠. 북해와 발트해의 거친 바다에서 시작해서 지중해, 대서양, 그리고 태평양까지 전 세계 바다를 누비며 해양구조물과 해저지형을 연구해왔습니다. 독일 연방정부 해양환경위원회 수석연구원이자 UN 해양환경보호위원회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고요.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2024년 가을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경험에 관한 것입니다. 처음엔 그저 바다 위 양식장인 줄 알았던 거대한 구조물이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목적을 가진 시설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이야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놀라운 지혜와 원칙을 가지고 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독일에서 20년간 해양공학을 연구하면서 저는 수많은 해상 구조물들을 조사해봤습니다. 석유시추선부터 시작해서 해상풍력발전소, 인공섬, 그리고 각종 연구기지까지 말이죠. 그래서 웬만한 해상시설은 첫눈에 그 용도를 파악할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하지만 서해에서 마주한 그 구조물은 제가 지금까지 본 것과는 차원이 다른 수수께끼였습니다. 사실 저에게 동아시아는 매우 낯선 지역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주로 유럽과 대서양 지역에서 연구활동을 해왔거든요. 한국이나 중국에 대해서도 막연한 인상 정도만 가지고 있었죠. 한국은 IT와 자동차 산업이 발달한 나라, 중국은 급속히 성장하는 경제대국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가 서해로 오게 된 계기는 UN 해양환경보호위원회에서 받은 특별 임무 때문이었습니다. 2024년 9월 위원회 사무총장으로부터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마르틴, 동아시아에서 해양환경 관련 중대한 이슈가 발생했습니다.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전문가의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어떤 종류의 이슈인가요? 제가 물었을 때 사무총장은 잠시 망설이더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설치된 대형 해상 구조물들이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환경조사는 아닐 것 같아요. 그의 말투에서 뭔가 복잡한 사정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바다를 사랑하는 연구자로서 거부할 이유는 없었죠. 언제 출발하면 됩니까? 가능한 한 빨리요. 이미 항공편과 숙소는 예약해뒀습니다. 이틀 후 저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독일의 쌀쌀한 가을 날씨와 달리 한국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느껴지는 한국의 첫인상은 정확성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시간에 맞춰 돌아가고 사람들은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공항에서 저를 마중 나온 사람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강진호 박사였습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는 차분하고 신중한 인상이었습니다. 마르틴 박사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만 우선 상황 브리핑부터 받으시죠. 호텔로 가는 차 안에서 강 박사는 상황을 간략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지난 2년간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대형 해상 구조물들을 설치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양식업 효율화를 위한 시설이라고 발표했죠. 하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것이군요. 네, 양식장치고는 너무 크고 복잡합니다. 그리고 설치 위치도 이상해요. 일반적인 양식업에 적합한 곳이 아니거든요.
강 박사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점점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20년간 해양 구조물을 연구해온 경험상 시설의 위치와 규모는 그 진짜 목적을 드러내는 중요한 단서였거든요. 호텔에 도착한 후 강 박사는 저에게 두꺼운 자료집을 건네주었습니다. 내일 브리핑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미리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 측 공식 발표 자료와 우리가 독자적으로 수집한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자료를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중국 측 자료부터 보니 정말 완벽한 양식장 계획서였습니다. 현대적인 양식시설, 친환경적인 운영 방안, 지역 어민들과의 협력 계획까지 모든 것이 그럴듯하게 작성되어 있었죠. 하지만 한국 측이 제공한 위성사진을 보는 순간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구조물의 크기와 배치가 일반적인 양식장과는 확연히 달랐던 것입니다. 특히 각 구조물 사이의 거리가 너무 넓었고 중앙에 위치한 메인 구조물은 양식업과는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시설들로 가득했습니다. 이건 분명히 다른 목적이 있다. 20년간의 경험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본격적인 브리핑이 시작되었습니다. 회의실에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구진들과 해양수산부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표정이 사뭇 진지했죠. 마르틴 박사님께 정확한 상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강진호 박사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중국이 설치한 주요 구조물은 설란 1호 2018년 설치, 설란 2호 2024년 설치, 그리고 2022년에 추가된 개조 석유시추선 구조물입니다. 설란 1호와 2호는 각각 지름 70m, 높이 71m의 반잠수식 철제 구조물이고 석유시추선 개조 구조물은 가로 100m, 세로 80m, 높이 50m로 최대 100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터 화면에 나타난 구조물의 모습은 정말 거대했습니다. 바다 위에 떠있는 작은 도시 같았죠. 중국은 이 구조물들을 심해 어업 양식시설, 특히 연어 양식장 관리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관찰한 바로는 몇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강 박사가 화면을 바꾸자 더욱 상세한 구조물 내부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첫째, 양식업에는 필요 없는 대형 헬기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둘째, 고성능 레이더 시설로 추정되는 안테나들이 곳곳에 보입니다. 셋째, 구조물 하부에 정체불명의 대형 장비들이 설치되어 있어요. 저는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해양공학자의 눈으로 보니 확실히 이상했습니다. 이 안테나들의 크기로 봐서는 장거리 통신이나 감시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네요. 양식업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정확한 판단입니다. 강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유엔 조사단의 중립적인 전문가 파견을 요청한 것입니다. 우리의 판단이 맞는지 객관적으로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브리핑이 끝난 후 저는 곧바로 현장 조사 일정을 잡았습니다. 먼저 중국 측 안내를 받아 구조물을 직접 방문하고 그 다음에 한국에 이어도 과학기지를 비교 견학하기로 했죠. 이틀 후 드디어 중국 구조물을 직접 볼 기회가 왔습니다. 중국 해양국에서 파견된 리웨이 부국장이 직접 안내를 맡았습니다. 50대 초반의 그는 유창한 영어와 자신만만한 태도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슈나이더 박사님,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의 최첨단 양식시설을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런 규모의 현대화된 양식장은 세계 어디에도 없거든요. 헬기를 타고 구조물로 향하면서 리 부국장은 자랑스럽게 설명을 계속했습니다. 우리는 전통적인 양식업의 한계를 완전히 뛰어넘었습니다. 자동화 시스템으로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친환경 기술로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면서도 생산성은 기존의 10배 이상 높였어요. 하지만 구조물에 가까워질수록 저의 의문은 더욱 커졌습니다. 양식장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안테나와 레이더 시설들이 보였거든요. 구조물에 착륙하는 순간 저는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양식장이 아니었습니다. 헬기장의 규모부터가 일반적인 작업용 헬기가 아닌 대형 군용 헬기도 착륙할 수 있을 만큼 컸습니다. 저기 있는 안테나들은 어떤 용도입니까? 제가 질문하자 리 부국장은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아, 그것들은 기상 관측용입니다. 양식업에는 정확한 날씨 정보가 필수적이거든요. 하지만 그 안테나들의 방향과 각도를 보니 기상 관측용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히 특정 지역을 겨냥한 감시용 장비였죠.
그것도 상당히 정교하고 고성능의 군사용 장비로 보였습니다. 그럼 이 대형 발전 시설은 뭔가요? 양식장에 이 정도 전력이 필요한가요? 자동화 시스템 운영에 많은 전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24시간 무중단으로 운영되는 완전 자동화 양식장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리 부국장의 설명은 표면적으로는 그럴듯했지만 전력시설의 규모가 설명에 비해 과도했습니다. 소규모 도시를 운영할 수 있을 정도의 전력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었거든요. 구조물 내부를 둘러보는 동안 저는 더 많은 의문점들을 발견했습니다. 양식시설이라고 소개된 공간들 대부분이 실제로는 정체불명의 전자장비들로 가득했고 작업자들의 움직임도 일반적인 양식업 종사자들과는 달랐습니다. 마치 군사시설에서나 볼 수 있는 규율적이고 조직적인 모습이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구조물 하부에 설치된 대형 장비들이었습니다. 저것들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리 부국장은 수질 정화 시설이라고 답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수중 음향 탐지 장비처럼 보였습니다. 견학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구조물들은 양식장이 아니었습니다. 겉으로는 양식업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군사적 목적의 감시 기지였던 것입니다. 호텔로 돌아온 저는 즉시 강진호 박사에게 연락했습니다. 박사님 말이 맞습니다. 저것들은 양식시설이 아닙니다. 역시 그렇군요. 그럼 이제 우리 시설도 보시겠습니까? 비교해보시면 더욱 명확해질 겁니다. 다음 날 강 박사의 안내로 저는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를 방문했습니다. 중국 구조물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이 기지는 겉으로 보기에는 훨씬 작고 소박했습니다. 하지만 첫 발을 디딘 순간부터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곳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슈나이더 박사님. 이어도 기지의 김상훈 소장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저희 시설을 구석구석 둘러보시죠. 숨길 것도 감출 것도 없습니다. 그의 말처럼 이어도 기지는 완전히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연구실, 관측 장비, 통신시설, 심지어 연구원들의 숙소까지 모든 곳을 자유롭게 둘러볼 수 있었죠. 이 모든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공유됩니다. 김 소장이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기상정보, 해양 데이터, 지진 관측 자료 등이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들과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있어요. 누구든지 우리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이 데이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화면에는 각종 해양 관측 데이터들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수온, 염분, 조류, 바람, 파고 등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었죠. 왜 이렇게 모든 것을 공개하십니까? 제가 물었을 때 김 소장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바다는 모든 인류의 것입니다. 우리가 수집한 정보를 혼자 독점할 이유가 없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바다를 더 잘 이해하고 보호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과학의 역할 아닐까요? 그의 말에 저는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과학자의 자세였습니다. 이어도 기지에서 하루를 보내면서 저는 중국 구조물과의 엄청난 차이를 실감했습니다. 한쪽은 모든 것을 숨기고 감추려 했고 한쪽은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었습니다. 한쪽은 의혹과 불신으로 가득했고 한쪽은 신뢰와 협력으로 넘쳐났습니다. 박사님, 이제 우리가 왜 걱정하는지 아시겠죠? 저녁 식사를 하면서 강진호 박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만약 중국의 구조물들이 남중국해에서처럼 군사시설로 전환된다면 이 지역의 평화는 어떻게 될까요? 그의 질문에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보여준 패턴을 생각해보니 서해 구조물들도 같은 운명을 맞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처음에는 평화적 목적이라고 주장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진적으로 군사화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강 박사가 덧붙였습니다. 우리에게도 계획이 있어요. 어떤 계획 말입니까? 아직 공개할 수는 없지만 중국이 하나를 세우면 우리는 그보다 더 많은 기지를 건설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모두 투명하고 평화적인 목적으로요. 그의 말에서 한국의 의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결코 굴복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말이죠. 며칠 후 저는 더욱 구체적인 증거들을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해양위성이 지난 2년간 촬영한 중국 구조물의 건설 과정을 분석한 결과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여기를 보십시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위성 분석 전문가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초기에는 정말 단순한 양식 시설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3개월 전부터 급격한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시간 순서대로 배열된 위성 사진들을 보니 변화 과정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양식장 구조물들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거대하고 복잡한 시설로 확장되어 갔습니다. 이 레이더 시설은 2개월 전에 설치되었고 이 대형 안테나는 불과 3주 전에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체불명의 구조물들은 지난주에 완성되었어요. 위성 분석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중국이 애초 발표한 계획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구조물을 확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점진적이지만 확실하게 군사시설화를 진행하고 있었죠. 이것은 명백한 기만행위입니다. 저는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국제사회를 속이고 서해를 군사화하려는 시도예요. 하지만 중국 측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제가 의심을 품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중국 언론들이 저를 향한 비난 보도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학자가 서방 세력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다는 식의 기사들이 연일 보도되었습니다. 심지어 마르틴 슈나이더는 나토 군사 자문위원 출신으로 반중 감정이 강하다는 완전히 거짓된 내용까지 퍼뜨렸죠. 저는 나토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순수한 해양공학 연구자일 뿐인데도 말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개인적인 압박이었습니다. 중국 측에서 제가 머물고 있는 호텔로 전화를 걸어와 조사 활동을 중단하고 귀국하는 것이 좋겠다고 권고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직접적인 위협은 아니었지만 그 의도는 분명했죠. 마르틴 박사님, 압박을 받고 계시는군요. 강진호 박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우리가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의 말처럼 한국 측은 저에게 더욱 구체적이고 확실한 증거 자료들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결정적인 것은 수중 음향 데이터였습니다. 이것을 들어보십시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음향 분석 전문가가 헤드폰을 건네주었습니다. 중국 구조물 주변에서 24시간 연속으로 감지되는 소음입니다. 헤드폰을 통해 들려오는 소리는 일반적인 양식장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종류의 기계음이었습니다. 저주파의 지속적인 엔진음과 함께 복잡한 전자음들이 섞여 있었죠. 이것은 대형 발전기와 고성능 컴퓨터 서버들이 만들어내는 소음 패턴입니다. 전문가가 설명했습니다. 양식장에 이런 시설들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더욱이 24시간 무중단으로 가동될 이유는 더더욱 없고요. 음향 분석 결과는 제 의혹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어주었습니다. 중국 구조물들은 분명히 양식업과는 전혀 다른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한국 정보당국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이 2024년 이후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유사한 구조물을 10개 추가 설치할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강 박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중국의 최종 목표는 서해 전체를 자신들의 내해로 만드는 것 같습니다. 남중국해 시나리오를 그대로 재현하려는 거죠. 그 말을 듣고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만약 중국이 계획대로 서해 전체의 군사시설을 위장한 구조물들을 설치한다면 이 지역의 해상 균형은 완전히 무너질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며칠 후 강 박사로부터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마르틴 박사님, 우리도 대응 계획을 준비했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중국이 하나를 세우면 우리는 15개로 맞받아칠 예정입니다. 15개요? 네. 모두 이어도 과학기지와 같은 투명하고 평화적인 연구시설로 말입니다. 완전히 공개 운영하면서 국제사회와 모든 데이터를 공유할 겁니다. 한국의 15개 기지 대응 계획은 정말 놀라운 전략이었습니다. 중국이 숨기면서 하나씩 건설하는 것에 맞서 한국은 떳떳하게 공개하면서 15배의 규모로 대응하겠다는 것이었죠. 숫자로만 봐도 우리가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강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당성입니다. 우리의 기지들은 모두 과학 연구와 국제 협력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누구도 반대할 수 없어요.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투명하고 평화적인 목적의 15개 기지와 의혹에 둘러싸인 중국의 군사
시설 중 어느 쪽이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을지는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드디어 유엔 해양환경위원회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이 회의에는 전 세계 주요국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 중국 대표단은 여전히 자신만만한 모습이었지만 저는 지난 몇 주간 수집한 모든 증거를 바탕으로 진실을 밝힐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저는 지난 한 달간 서해 잠정조치 수역의 해상 구조물들을 직접 조사했습니다. 제가 발표를 시작하자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해양공학자로서 20년간 전 세계 해상시설을 조사해본 경험에 비춰볼 때 중국의 구조물들은 명백히 군사적 목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중국 대표단의 장웨이 부장이 즉시 반박했습니다. 독일 박사의 추측일 뿐입니다. 우리는 모든 국제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평화적인 양식업만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준비한 증거들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위성사진, 음향 분석 데이터, 시설 변화 과정, 그리고 직접 촬영한 현장 사진들까지 모든 것이 중국 측 주장을 반박하고 있었습니다. 이 음향 데이터를 들어보십시오. 제가 회의장의 스피커를 통해 중국 구조물에서 나오는 소음을 들려주었습니다. 양식장에서 이런 소리가 나올 이유가 있습니까? 회의장에 앉은 위원들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특히 해양 전문가들은 즉시 그 소음의 정체를 알아차렸죠. 이것은 명백히 군사용 전자장비들이 만들어내는 소음입니다. 노르웨이 대표가 발언했습니다. 저도 북해의 군사시설에서 비슷한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중국 대표단이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장 부장은 기술적인 문제일 뿐이라고 변명했지만 설득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때 한국 대표가 조용히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우리는 투명성을 믿습니다. 한국해양수산부 김민수 차관의 간단한 한마디가 회의장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우리에 이어도 과학기지처럼 모든 해상시설은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숨길 것이 없다면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김 차관의 말에 회의장 곳곳에서 동조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맞습니다. 투명성이 핵심입니다. 한국에 이어도 모델이 바람직한 예시죠. 중국 대표단은 완전히 궁지에 몰렸습니다. 장 부장은 본국과의 긴급 협의가 필요하다며 48시간 회의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48시간 후에 다시 만나서 중국 측의 명확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회의 의장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48시간 동안 베이징에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대혼란이 벌어졌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외교부, 국방부, 해양국 고위 간부들이 밤새 긴급회의를 열었고 급기야 시진핑 주석까지 직접 보고를 받았다는 것이었죠. 왜 한국을 이렇게 과소평가했느냐? 시진핑 주석이 관련 부처 책임자들을 질책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제 국제사회가 우리를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지 않느냐? 더욱 충격적인 것은 한국의 15개 기지 대응 계획이 베이징에 알려진 후의 반응이었습니다. 중국 고위층들이 완전히 계산이 틀어졌다며 패닉 상태에 빠졌다는 것이었죠. 중국이 하나를 세울 때마다 한국이 15개로 맞받아친다고. 중국 외교부 내부에서는 이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게임이 아니다라는 절망적인 분석이 나왔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치명적인 것은 정당성의 문제였습니다. 중국의 구조물들은 의혹에 둘러싸여 있는 반면 한국의 기지들은 완전히 투명하고 평화적인 목적이었으니까요.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는 15개와 의심받는 1개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48시간 후 재개된 회의에서 중국 대표단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자신만만했던 초기 태도는 온데간데 없고 장 부장은 우왕좌왕하며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국제사회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장 부장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추가적인 검토와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베이징 본부와 더 논의한 후에 언제까지 검토하실 건가요? 프랑스 대표가 날카롭게 질문했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장 부장은 명확한 답변을 피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구조물들은 단지 철과 파이프로 만들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한쪽은 바다를 감시하기 위해 만들어졌고 한쪽은 바다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졌던 것이죠. 회의가 끝난 후 복도에서 만난 강진호 박사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마르틴 박사님, 진실을 밝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 같은 분이 있어서 바다가 더 평화로워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의 말에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단순히 업무로 시작한 조사였는데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회의 후 며칠 뒤 더욱 놀라운 정보들이 속속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내부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한국 정보당국 관계자가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베이징에서는 연일 긴급회의가 열리고 있고 책임 소재를 두고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국제적 체면을 중시하는 시진핑 주석은 이번 사태에 대해 상당한 불쾌감을 표시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느냐며 관련 부처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지시했다는 것이었죠. 더욱 흥미로운 것은 중국 내부의 의견 분열이었습니다. 강경파들은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온건파들은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었다며 전략 수정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한국의 15개 기지 계획입니다. 중국 내부 분석에서는 한국이 정말로 15개 기지를 건설한다면 우리의 전략적 목적은 완전히 무산될 것이라는 절망적인 전망이 나왔다고 합니다. 실제로 한국의 대응 계획은 중국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숫자적으로도 압도적으로 불리했지만 더 큰 문제는 정당성이었습니다. 한국의 기지들은 모두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투명한 시설들이었으니까요. 중국이 군사시설 하나를 숨기면서 운영하는 동안 한국은 과학기지 15개를 떳떳하게 공개 운영할 것입니다. 강진호 박사의 설명처럼 이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게임이었습니다. 몇 주 후 베이징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졌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명확한 철수나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대신 현상 유지와 단계적 투명성 제고라는 애매한 방침이 발표되었죠. 추가 구조물 건설은 잠정 중단하되 기존 시설은 계속 운영한다는 것이 중국의 공식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투명성 제고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단서도 달았습니다. 이는 사실상 중국의 전략적 후퇴를 의미했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서해 전체의 군사화는 무기한 연기된 것이었죠. 완전한 승리는 아니지만 분명한 성과입니다. 강 박사가 평가했습니다. 적어도 서해가 제2의 남중국해가 되는 것은 막았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의 15개 기지 계획은 계속 추진되었습니다. 물론 중국을 자극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해양과학 발전과 국제 협력을 위한 목적으로 말이죠. 우리의 목표는 갈등이 아니라 협력입니다. 김민수 차관이 기자회견에서 밝혔습니다. 15개 기지 모두 이어도처럼 완전히 투명하게 운영될 것이며 모든 국가와 연구 데이터를 공유할 계획입니다. 이런 한국의 접근 방식은 국제사회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일본, 필리핀, 베트남 등 주변국들도 한국의 투명 운영 모델을 벤치마킹하기 시작했죠. 한국이 제시한 길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일본 해상보안청의 다나카 국장이 공개적으로 발언했습니다. 투명성과 협력이야말로 해양 평화의 열쇠죠. 몇 달이 지나면서 서해상의 긴장은 점차 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추가 구조물 건설은 완전히 중단되었고 기존 시설들도 부분적이나마 국제사회에 개방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중국 내부의 인식 전환이었습니다. 한국에 이어도 모델을 참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투명성 제고가 장기적으로 우리에게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 베이징 대학교 해양정책연구소의 리민 교수가 조심스럽게 발언했습니다. 의심과 불신보다는 신뢰와 협력이 더 나은 길 아닐까요? 물론 이것이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학계와 일부 관료들 사이에서는 분명히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변화를 보면서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영향력은 강압이 아닌 모범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한국이 보여준 투명성과 원칙이 경쟁 상대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니까요. 한편 저는 이 모든 경험을 정리해서 유럽해양학회에서 발표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서해 구조물 사태를 통해 본 21세기 해양 거버넌스라는 제목의 발표였죠. 박사님, 이번 사건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한 참석자가 질문했습니다. 투명성입니다. 저는 확신을 가지고 답했습니다. 21세기 해양에서는 힘의 논리가 아니라
신뢰의 논리가 통합니다. 한국이 바로 그것을 증명해냈죠. 청중들은 제 발표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한국의 15개 기지 대응 전략에 대해서는 혁신적이고 지혜로운 접근이라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동아시아 해역에서는 어떤 변화가 예상됩니까? 또 다른 참석자가 질문했습니다. 투명성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질서가 자리 잡을 것입니다. 저는 확신을 가지고 답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모델이 그 출발점이 될 거예요. 실제로 그 예측은 적중하고 있었습니다.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들이 자국의 해양시설에 대해 더욱 투명한 정보 공개를 시작했고 국제 협력도 활발해지고 있었습니다. 몇 달 후, 저는 한국을 다시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어도 과학기지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묵묵히 바다를 지키고 있었고 강진호 박사는 변함없이 연구에 매진하고 있었습니다. 박사님, 그때 일을 생각하면 어떤 기분이세요? 제가 물었을 때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자랑스럽죠. 우리가 옳은 일을 옳은 방식으로 했다는 것이 증명되었으니까요. 그리고 마르틴 박사님 같은 분이 진실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들은 옳은 일을 옳은 방식으로 해냈습니다. 힘으로 밀어붙이지 않고 투명성과 원칙으로 승부했던 것이죠. 박사님, 15개 기지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첫 번째 기지 착공이 다음 달에 시작됩니다. 강 박사가 밝은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이어도 모델을 그대로 적용해서 완전히 투명하게 운영할 예정이에요. 이미 10여 개국에서 공동 연구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국의 15개 기지 계획은 단순한 대응 수단을 넘어서 진정한 국제 협력의 플랫폼이 되고 있었습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국가가 함께 바다를 연구하고 보호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정말 놀라운 발상의 전환입니다. 저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갈등을 협력으로, 대립을 상생으로 바꿔낸 것이죠. 몇 주 후, 저에게는 더욱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중국 측에서 한국의 첫 번째 신규 기지 계획 발표회에 참관단을 파견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역 내 모든 해양 과학 활동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 해양국의 공식 성명이었습니다. 투명하고 평화적인 연구 활동이라면 적극 지지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는 중국의 입장 변화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비록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대화와 협력의 가능성은 열린 것이었죠. 설계한 공개 행사 당일 저도 특별 참관인으로 초청받았습니다. 한국의 새로운 해양과학기지는 이어도보다도 더욱 현대적이고 투명한 시설이었습니다. 모든 연구 활동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국제 공동 연구팀이 상주하며 연구하는 진정한 글로벌 협력 기지였죠. 마스터 플랜 공개 행사에 참석한 중국 대표단의 표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의무적인 참석이라는 느낌이었는데 기지 시설을 둘러보면서 점점 진지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방식의 운영이라면 우리도 참고할 만하군요. 중국 대표단의 왕하이 부국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완전한 투명성이 오히려 더 효율적일 수 있겠네요. 그의 말에서 변화의 가능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비록 작은 변화였지만 분명히 긍정적인 방향이었죠. 설계한 공개 행사 후 열린 국제 심포지엄에서 저는 다시 한번 발표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투명성과 협력 21세기 해양 평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지난 2년간 제가 목격한 것은 단순한 갈등 해결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21세기 국제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준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청중 중에는 중국 대표들도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을 보며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힘의 논리는 19세기의 유물입니다. 21세기에는 투명성과 협력이 진정한 힘입니다. 한국이 바로 그것을 증명해냈죠. 발표가 끝난 후 놀랍게도 중국 대표단의 왕 부국장이 질문을 했습니다. 슈나이더 박사님, 그렇다면 기존의 갈등을 어떻게 협력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의 질문에서 진정한 변화 의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투명성 확보입니다. 두 번째는 상호 신뢰 구축이고요. 한국이 바로 그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기존 구조물들을 단계적으로
국제공동연구시설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군사적 의혹을 받는 시설들을 평화적 과학연구기지로 바꾸는 거죠. 왕 부국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흥미로운 제안입니다. 검토해볼 가치가 있겠네요. 그날 저녁 강진호 박사와 함께 한국의 전통 음식을 먹으면서 그간의 일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마르틴 박사님,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요. 강 박사가 소주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될지 걱정이 많았는데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풀릴 줄은 몰랐습니다. 박사님과 한국 정부의 지혜 덕분입니다. 저도 잔을 들었습니다. 힘으로 맞서지 않고 원칙으로 승부한 것이 결정적이었어요. 사실 15개 기지 계획을 발표할 때도 내부에서 반대가 많았습니다. 강 박사가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너무 도발적이라는 의견도 있었고 예산 문제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었죠. 그런데도 추진한 이유는 뭔가요? 원칙 때문입니다. 바다는 모든 인류의 것이라는 원칙 말이에요.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어려움도 감수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말에서 한국인들의 깊은 철학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단순한 이익 계산이 아니라 올바른 가치를 추구하는 자세였죠. 몇 달 후 더욱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중국이 자국의 서해 구조물 중 하나를 국제공동연구시설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중국-한국-일본 3국 공동해양연구기지로 운영하겠습니다. 중국 해양국의 공식 발표였습니다. 완전한 투명성을 보장하고 모든 연구 데이터를 국제사회와 공유할 계획입니다. 이는 정말 역사적인 결정이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군사시설 의혹을 받던 구조물이 국제협력의 상징으로 탈바꿈하게 된 것이었죠. 완전한 승리네요. 제가 강 박사에게 축하 연락을 했을 때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승리라기보다는 모두의 승리인 것 같습니다. 중국도 한국도 그리고 이 지역 모든 국가가 함께 이긴 거죠. 정말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윈-윈 게임으로 끝난 것이었습니다. 공동연구기지 마스터플랜 공개 행사에는 한국, 중국, 일본뿐만 아니라 유럽, 미국의 연구진들도 참여했습니다. 저도 UN 해양환경위원회 대표로 초청받았죠. 계획 발표회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중국 해양국장의 연설이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실수를 인정합니다. 리하이 국장이 말했습니다. 투명성 없는 개발은 결국 불신만 키울 뿐입니다. 앞으로는 한국에 이어도 모델을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그의 연설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특히 한국 대표단의 박수가 가장 컸죠. 승자의 여유가 아니라 진정한 환영의 박수였습니다. 행사 후 계획 모형과 설계도를 둘러보면서 저는 감동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갈등과 의혹의 대상이었던 시설이 이제는 협력과 신뢰의 상징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마르틴 박사님도 이곳에서 연구하시는 것은 어떨까요? 리 국장이 제안했습니다. 동서양 해양학자들의 협력 연구를 주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의 제안은 정말 매력적이었습니다. 갈등의 현장이 협력의 무대가 되는 역사적 순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곳이 21세기 해양 협력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본원에서 하룻밤을 보낸 후 저는 한국으로 돌아가서 강진호 박사와 마지막 면담을 가졌습니다. 박사님,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한국이 얻은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강 박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신뢰입니다. 국제사회의 신뢰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한 신뢰를 얻었습니다. 작은 나라라고 해서 큰 나라에 굴복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증명했죠.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뭐라고 보세요? 원칙을 지킨 것입니다. 힘든 순간에도 투명성과 평화라는 원칙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원칙이 결국 가장 강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그의 말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한국의 성공 비결은 첨단 기술이나 경제력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원칙이었던 것입니다. 독일로 돌아온 저는 이 모든 경험을 책으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투명한 바다 21세기 해양 평화를 향한 한국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이죠. 책 집필 과정에서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번 사건이 단순한 외교적 승리가 아니라 인류 문명의 진보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힘의 논리에서 협력의 논리로, 의심과 갈등에서
신뢰와 상생으로의 전환이었던 것이죠. 책이 출간된 후 유럽 각국에서 강연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등지에서 한국 모델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것입니다. 왜 한국이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런던 대학교 강연에서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첫째, 명확한 원칙. 둘째, 완벽한 투명성. 셋째, 국제사회와의 진정한 협력. 이 세 가지가 한국의 성공 비결이었습니다. 강연 후 한 교수가 흥미로운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지역의 갈등도 이런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저는 확신을 가지고 답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특별한 기적이 아니라 보편적 진리입니다. 투명성과 협력은 어떤 갈등도 해결할 수 있어요. 몇 달 후 정말로 그런 사례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들이 해양 분쟁 해결에 한국 모델을 적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필리핀과 베트남이 남중국해의 일부 도서에 공동 연구기지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했고,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도 비슷한 협력 계획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시작한 물결이 아시아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해양연구소의 탄 박사가 평가했습니다. 투명성과 협력이 새로운 트렌드가 되고 있어요. 저는 이런 변화를 보면서 한국의 진정한 위대함을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따라 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한 것이었습니다. 1년 후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15개 기지 마스터 플랜 공개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죠. 공개된 기지 설계안은 기존보다도 더욱 발전된 모습이었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해양 모니터링 시스템, 친환경 에너지 시설, 그리고 전 세계 연구진을 위한 최첨단 숙박 시설까지 계획된 진정한 미래형 연구기지였습니다. 계획 발표회에는 30여 개국의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 중국 대표단도 물론 포함되어 있었죠. 이제는 갈등이 아니라 협력의 파트너로서 말입니다. 5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일입니다. 강진호 박사가 감개무량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서해는 갈등의 바다가 아니라 협력의 바다가 되었어요. 정말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한때 긴장과 대립으로 가득했던 서해가 이제는 국제 협력의 모범 사례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스터 플랜 공개 행사 후 열린 국제 심포지엄에서 저는 마지막 발표를 했습니다. 서해에서 배운 교훈 갈등에서 협력으로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지난 2년간 우리가 목격한 것은 단순한 갈등 해결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인류가 어떻게 갈등을 극복하고 협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준 역사적 실험이었습니다. 청중들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모두가 이 경험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작은 나라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힘이 아닌 원칙으로, 대립이 아닌 협력으로, 의심이 아닌 신뢰로 말이죠. 발표가 끝난 후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중국 대표단도 함께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었죠. 그날 저녁 호텔에서 열린 환영 만찬에서 중국 해양국의 리하이 국장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슈나이더 박사님이 2년 전에 진실을 밝혀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큰 실수를 계속했을 겁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국장님,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입니다. 이제 우리는 모두 같은 방향을 향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먼저 보여준 것은 한국이었습니다. 만찬이 끝난 후 인근 전망대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저는 지난 2년간의 일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갈등과 의혹으로 가득했던 바다가 이제는 희망과 협력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죠? 옆에 온 강진호 박사가 말했습니다. 박사님과 한국 정부의 지혜 덕분입니다. 저는 진심으로 답했습니다. 세계에 정말 소중한 교훈을 주었어요. 우리가 한 일은 단순합니다. 강 박사가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옳은 방식으로 한 것뿐이에요. 그의 말에서 한국인들의 철학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복잡한 계산이나 전략이 아니라 단순하고 명확한 원칙에 따라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한국의 힘이었습니다. 독일로 돌아가기 전날 저는 이어도 과학기지를 마지막으로 방문했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된 곳이었죠.
기지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묵묵히 바다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주변에 계획된 15개의 동료기지 부지들이 준비되고 있었고 멀리 중국의 공동 연구기지도 같은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곳이 정말 모든 것을 바꿔놓았네요. 제가 감탄하자 이어도 기지의 김상훈 원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이런 날이 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투명성과 협력은 결국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서 한국인들의 깊은 철학을 느꼈습니다. 단기적 이익에 흔들리지 않고 올바른 가치를 추구하는 자세였죠. 공항으로 가는 길에 강진호 박사가 마지막 당부를 했습니다. 마르틴 박사님, 유럽에 돌아가셔서도 우리 이야기를 계속 들려주세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방식의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 평생의 사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제든 한국이 그리우시면 다시 오세요. 우리 바다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것은 해양공학 지식이 아니라 인생의 지혜였습니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현재도 서해의 변화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15개 기지 건설 계획을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며 중국 측에서도 기존 구조물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변화가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중해, 발트해, 심지어 아프리카 연안에서도 한국 모델을 적용한 협력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1세기는 협력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최근 유엔 해양환경위원회에서 제가 한 발언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을 연 것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이제 세계는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강국은 힘으로 위협하는 나라가 아니라 원칙으로 신뢰를 쌓는 나라라는 것을. 그리고 한국이 바로 그런 나라라는 것을 말입니다. 작지만 위대한 나라, 조용하지만 강인한 나라, 겸손하지만 당당한 나라. 한국은 21세기 국제사회가 추구해야 할 이상적인 모델을 보여주었습니다. 서해 구조물 사태는 이제 과거의 일이 되었지만 그것이 남긴 교훈은 영원히 살아있을 것입니다. 투명성과 협력이 갈등과 대립보다 강하다는 것, 원칙과 신뢰가 힘의 논리를 이길 수 있다는 것, 이런 가치들이 21세기를 이끌어갈 새로운 표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습니다. 세계가 인정하는 평화와 협력의 선도국으로서 말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바다는 어디일까요? 그리고 그 바다를 어떤 방식으로 지켜나가야 할까요? 한국이 보여준 투명성과 협력의 길이 정답일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지혜로운 선택과 그 결과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진정한 평화는 힘이 아닌 신뢰에서 나온다는 것, 그리고 작은 나라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세계에 알려주신 대한민국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